(2008년) 미국 투자은행 리만 브라더스가 쏘아올린 작은 공, 아니 엄청 큰 공을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위기 느낌을 좀 살리려고 오늘 노래부터 약간 가슴이 웅장해지는 음악을 골라봤는데요. 당시 리먼이 졌던 부채 규모만 6,130억 달러, 731조 원이었죠. 역사상 최대 규모의 파산이었는데요. 파산 그 후는 모두 아시다시피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의 한 기업이 제2의 리먼 사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 부동산 재벌 기업 헝다그룹인데요. 조만간 파산할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헝다, 부끄럽지만 저 이번에 처음 들어봤거든요. 오늘 23cm 팟캐스트는 월스트리트 저널 느낌, 여의도 느낌까지 뿜뿜 불어넣어서 헝다 사태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과연 세계는 또다시 무지막지한 빚잔치 판에 빠져들게 될까요? 고품격 경제 해설을 위해 조선일보 프리미엄 경제 섹션 위클리 비즈 팀장을 맡고 계신 최규문 기자, 광화문 1타 강사로 모셨습니다. 와. 그리고 이제는 부르지 않아도 때 되면 알아서 오시는 분입니다. 밀레니얼 중국통 국제부 이벌찬 기자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경진, 윤수정, 이벌찬, 최규민입니다.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지근거리에서 고품격 경제 뉴스를 작성하고 계시는 최규민 팀장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조선일보 경제 전문 섹션 위클리 비즈를 전담하고 있는 최규민이라고 합니다. 23cm의 출연을 희망하는 기자들이 긴 줄을 이루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제가 저기 위클리 비즈 홍보하기 위해서 제가 한경진 팀장님한테 강제로 끌려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시작부터 가짜 뉴스 아닌 찐 진실 뉴스를 말씀해 주시는 것부터가 일단 오늘 방송을 기대하게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위클리 비즈 팀장님 왠지 어려운 내용도 정말 쉽게 설명해 주실 것 같고 또 요상한 질문을 마구 던져도 화를 내시지 않으실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섭외를 부탁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다시 소개를 해도 될까요? 제가 너무 신경을 안 쓰고 신경을 안 써드려가지고 또 네, 약간 좀 서운하네요. 저는 23cm 팟캐스트에 요즘 엄청 자주 등장하고 있는 조선일보 국제부의 이벌찬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중국 거주 17년, 베이징대 유학 경험으로 중국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께 상세하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쁜 23cm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 빠른 진행 들어가겠습니다. 열리라는 혓바닥이죠. Hardworking tongue 수정 위키. 수정 위키가 헝다 사태 브리핑할게요. 윤수정의 혀 이런 고정 코너를 좀 노려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헝다그룹은 2020년 기준 중국 건설회사 중 자산 규모 1위, 올해에는 포춘 선정 글로벌 500대 기업 리스트 중 122위를 기록한 중국 부동산 재벌 기업이고요. 이 헝다그룹이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하다 파산 위기에 빠졌습니다. 시장에서는 헝다 리스크 사태로 불리고 있고요. 지난 9월 헝다그룹 부채 추산 규모만 360조로 추정이 된 상황입니다. 9월 18일쯤부터 헝다그룹이 부채이자를 갚지 못해서 디폴트, 채무 불이행 선언을 곧 할 거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현재 근근히 이자 기한을 미루고 연체를 하면서 파산 선언을 계속 미루고는 있는데 언제라도 이자 지급을 못하면 파산할지 모른다. 이런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클리 비즈 팀장님, 그런데 이게 터지면 중국 시장이 아닌 세계 금융시장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걸까요? 그렇죠. 헝다그룹으로 대표되는 중국 부동산 산업이 중국 GDP에서는 30% 정도 차지합니다. 중국이 이제 또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요. 헝다가 무너지면 중국 부동산 산업이 무너지고 그래서 중국 경제가 위태로워지면 세계 경제가 함께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거고요. 의견은 좀 갈리고 있지만 2007년 미국 최악의 금융위기 제2의 리만 사태처럼 번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어요. 참고로 제가 찾아보니까 그 대한민국 경제사상 최대 파산 규모로 불렸던 대우그룹의 파산 당시 부채 규모의 경우 90여 조 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헝다 부채는 단순 숫자로만 계산을 하면 대우가 졌던 부채의 4배 정도고 참 만만치 않은 규모로 빚을 진 상황인 것 같아서 더 우려가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 지금 현재 미국은 테이퍼링, 코로나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풀었던 돈을 다시 회수하겠다고 하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글로벌 공급망까지 굉장히 지금 위태로운 상황이고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헝다까지 파산을 하면 세계 경제가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시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이전부터 헝다라는 그룹 다들 잘 알고 계셨어요?
이게 어. 흔히 들어본 이름은 또 아닌 네.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경알못의 중알못이다 보니까 이쯤 되면 평소에 제가 뭘 알고 있는지 너무 자기 비하러 가시는 거 아니에요? 모르실 수도 있죠, 당연히. 그래서 벌찬 기자가 헝다가 얼마나 대단한 회사인지 좀 저를 좀 설득해 보십시오. 이게 헝다라는 회사는 이름부터가 어마어마합니다. 헝, 항상, 따, 크다. 항상 크다라는 뜻의 이름인데요. 중국인들에게는 조금 과장 보태면 우리에게 삼성전자 같은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지금 한 2010년대에는 거의 부동산 경기가 호황이었고 부동산 기업들이 최고의 기업으로 치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헝다의 위상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이죠. 약간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공룡 기업의 느낌이라고 네, 들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뭐 헝다에 들어갔다 이러면 굉장히 좋은 회사에 들어갔구나, 절대 망하지 않는 기업에 들어갔구나 생각을 하는 거고, 또 헝다그룹 같은 경우에는 항상 뭐 부동산을 팔 때에 집을 짓고 나서 선 분양, 네. 그때 이제 돈을 먼저 내도록 했거든요. 네, 네. 50%, 많게는 100%까지 먼저 내도록 했는데 그런 돈들도 서민들이 의심하지 않고 낼 수 있을 정도로 믿음을 샀던 그런 기업입니다. 실제로 중국 내에서도 헝다를 입사를 하면 가문의 영광으로 여겨질 정도로 약간 현수막 네. 달리고 이러는 그렇죠. 건가요? 네, 지역에서는? 엘리트인재들이 손꼽아 가고 싶어하는 기업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사실 베이징대 졸업 이후에 동기 모임을 한번 가진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때 한 10명 정도가 모였는데 그중에 2명, 정확히 2명이 헝다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전공이 무엇이든 간에 중국의 최고의 대학을 졸업한 인재들이 그 당시 선망했던 기업이 부동산 기업, 그리고 그 중에서도 최고였던 헝다였던 게 확실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헝다라는 기업은 지금 이런 사태가 일어날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했던 거죠. 또 기업 스토리 자체가 굉장히 신화, 약간 일부러 만들어낸 것 같은 그런 절절한 스토리가 있어요. 네. 뭔가 약간 설화에 준하는 그런 구구절절한 기업 창업 스토리가 있는 건가요? 이 쉬자인이라는 사람이 이 헝다를 만들었는데 이 사람은 허난성 빈민촌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어릴 적에 어머니가 폐혈증에 걸리고도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았기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 손에서 컸고요. 어렵게 철강 무역회사를 다니다가 1996년에서야 자신의 기업 헝다를 광저우에 세웠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작게 시작을 했지만 파산 위기가 거론되기 전까지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각종 사업의 문어발식으로 경영을 확장하면서 여기저기 이름을 날린 기업이 됐거든요. 그래서 2010년에는 중국 프로축구 광저우 헝다 팀을 그렇죠. 인수해서 2013년에는 중국 축구 사상 최초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거머쥐기도 했고 그리고 중국의 세계 최대 축구장을 짓기도 했고요. 이 밖에 뭐 금융, 여행, 심지어는 생수 뭐 이런 사업까지 안 끼는 사업 분야가 없을 정도로 중국 내 영향력이 컸습니다. 알리바바의 마윈, 요즘 공산당 핍박의 부쩍 야윈 마윈 있잖아요. 많이 나올 거라고요. 사진 보니까. 그분하고 이제 헝다 쉬자인 이분하고 겨루면 어느 정도 급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두 사람 다 중국에서 1위 부자 자리를 다퉜던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마윈 같은 경우는 조금 반골 기질이 강한 튀는 기업인이었다고 하면은 쉬자인은 정부에 충성하는 홍색 기업인으로 좀 유명했습니다. 각각 영역에서 최고이긴 했던 거죠. 거의 라이벌 구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비교가 꽤 될 만한 두 인물이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정도의 위상까지 급속도로 성장을 이루게 된 건지도 좀 궁금해요. 솔직히 말하면 중국의 모든 기업들의 성공은 다 그 당시 호황이었던 업종에 빨리 들어가서 운이 잘 따라준 중국의 자선감 부자는 거의 그런 케이스들인데 쉬자인 같은 경우에는 사업 초기에 작은 면적, 낮은 가격 마케팅을 처음부터 내세웠습니다. 박리담의 전략을 세운 거죠. 그래서 중국 부동산 열풍을 등에 업고요. 2013에서 2018년 연평균 39%의 매출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가파르게 회사를 키웠습니다. 엄청 많이 증가한 그렇죠. 거 아니에요? 네. 쉬자인이 보면은 굉장히 사람 자체가 호탕하고 과감하게 딜을 하는 사람이에요. 토지를 싸게 매입하기 위해서 지방 정부 상대로 대규모 뇌물을 줬다는 그런 보고서도 있습니다. 약간 형님 네. 스타일의 대가성은 없었고요. 그냥 제가 좋아하던 형님들인데 느낌이 풀풀 나네요. 그렇죠. 그래서 똑같이 호황기를 보냈다고는 하지만 유난히 쉬자인이 이끄는 헝다가 더 빨리 성장을 했었죠. 동종 다른 업계, 다른 경쟁 기업하고 비교를 해도 성장 속도가 5배나 빠를 정도였거든요. 예. 기록에 따르면 2006년 이후에 5년간 자산 규모가 한 23배, 23배 네. 정도 늘어났다고 하니까요. 진짜. 굉장히 빨랐던 것 같고 아까 마인하고 좀 비교를 해주셨는데 마인의 경우에는 요즘에 거의 중국 정부가 찍어냈다라고 표현이 될 그렇죠. 정도로 이제 미움을 좀 샀잖아요. 그런 것과 달리 쉬자인은 원래 굉장히 정부 친화적인 인물이었다고 들었거든요. 확실히 중국 정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던 인물이에요. 중국에서는 관시, 그러니까 정부에 잘 보이지 않고선 돈을
돈을 벌 수 없다는 걸 굉장히 잘 캐치했던 홍색 자본가는 그냥 쉬자인입니다. 사실 중국에서. 2011년부터 10년 연속 최대 기부자 타이틀을 차지했고요. 총 기부 금액 2조 6,600억 원. 엄청나죠. 작년 10월 신중국 건국 70주년 열병식이 있었는데 네. 천안문 성로에 초대받는 기업인이 몇 안 돼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었었고요. 지난 7월에도 중국 공산당 100주년 기념식이 열렸는데 이때도 VIP로 초대가 됐습니다. 7월까지만 해도 그러면은 그래도 잘 나간. 아, 그렇죠. 네.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뭘 이렇게 잘못했길래? 폐를 당하게 된 것일까요? 사실 직접적으로 중국 정부가 헝다를 타깃해가지고 너 아웃이야 라고 말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뭐냐면은 중국 정부가 헝다를 겨냥해서 어떤 정책이 나온 게 아니라 기존의 중국 정부의 어떤 정책 흐름에 헝다가 제대로 편성하지 못했던 거죠. 공동부유론이 최근에 중국에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잖아요. 이게 새로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계속 최근에 시진핑 정권이 들어서면서 중국에서는 이제 분배로 간다. 더 이상 파이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분배가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자꾸 시자인 같은 경우에는 덩치를 키우고 부동산 투자를 늘려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계속 부스팅 시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정부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미 정책 기조를 줬는데 왜 역으로 행하지? 그런 식으로 이제 흘러오다가 파멸의 길을 가게 된 거죠. 공동부유론이라고 하면 다 같이 잘 살아야 한다 뭐 이런 메시지인 건가요? 그렇죠.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두 가지 중요 이벤트가 있어요. 내년 2월에 베이징 올림픽이 있죠. 동계올림픽이 있고 내년 가을에는 시진핑 주석의 사면임이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 당 행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최근 1, 2년이 굉장히 사회 안정을 지켜야 되는 시기, 경제적 이득이든 뭐든 간에 우선 시진핑 정권의 안정이 제일 중요한 시기인 거예요. 근데 부동산 가격 급격히 오르고 그것 때문에 사회적인 불안 요소가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통제를 해야겠죠. 헝다는 역행한 면이 있는 겁니다. 뭐 다 같이 잘 살자. 네. 뭐 집은 주거의 대상이지 네. 투기의 대상이 아니다. 뭐 이런 말은 사람이 먼저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보는 소리였죠. 기시감이 네. 들어서 본의 아니게 그러니까요. 갑자기 그런 말들이 자꾸 나오게 되네요. 실제 중국에서도 중산층들 사이에서 이제 집값이 폭등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이 좀 누적이 돼 있는 상황이어서 나온 정책 기조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10년대 후반부터 학군 좋은 곳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집값이 폭등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비슷하긴 하지만 더 그 폭이 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호구제라는 게 있어가지고 각자 살고 있는 지역을 벗어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그냥 묶여 있어야 되는데 중세시대 노비 정책이 그렇죠. 아니, 실제로 그렇죠. 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어때요? 내가 사는 지역은 집값이 안 오르는데 쟤는 저기 산다는 이유만으로 집값이 급등했어. 이러면 너무나 박탈감이 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부동산 가격을 어느 정도는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정부의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중국의 집값이 어느 정도냐면 집값의 수준을 이게 나타내는 지표로 이제 PIR이라는 지표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소득 대비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냐. 이게 우리나라 같이 이제 집값이 좀 비싼 나라도 뭐 14에서 15, 비싸면 20 정도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가 40에서 50 이 정도가 돼서 그러니까 40년에서 50년 동안 일을 해가지고 그 돈을 다 모아야만 집을 한 채 살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 된 거예요. 베이징 같은 경우에는 비싼 집 같은 경우에 이제 말씀하셨듯이 평당 2억 5천만 원 하니까 서울의 강남보다도 더 비싼 이 정도 수준이 된 거죠. 그 정도면 거의 살아생전 집을 사는 거는 불가능한 그렇죠. 수준인 것 네.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중국의 탕핑족이라고 해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맞아요. 이제 네. 배째겠다 뭐 이런 우리나라 같으면 3포 세대, 5포 세대 비슷한 세대도 나오고 있고 공산당 지배 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중국 당국 입장에서는 이런 불만이 예사롭지 않은 상황인 거죠.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 제가 2010년에 이제 군대를 갔다가 2014년 정도에 복학을 했어요. 네. 베이징 대학으로. 네. 그런데 제가 복학을 하고 나서 그 전하고 똑같은 돈, 한 40만 원 정도의 월세로 집을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베이징 주변에 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골목골목을 들어가서 결국에는 아주 쓰러져가는 단독주택, 네. 거기를 그냥 빌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진짜 느낀 게 이거 집값이 너무 올랐다 싶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들어갔던 그 주택조차도 주인이 그냥 용돈벌이 하겠다고 그 정도 낸 거지 원래 훨씬 비쌌다고 하더라고요. 몇 년 사이에 중국에서 집값이 이렇게 폭등했던 거를 모두가 이렇게 목도한 거죠. 여기저기 다 집 때문에 날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중국 당국 같은 경우에 이 부동산 기업들한테 그런 집값 올리는 거에 대한 강력한 규제책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부동산 기업들한테 지난해 8월에 3가지 레드라인, 3도 홍선이라고 불리는 규제를 내걸었어요. 참 빨간색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레드라인 넘지 마세요. 네. 이거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워낙에 이제 중국의 부동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방 정부한테 토지 싸게 사가지고
거기에다 집 지어서 비싸게 분양하고 뭐 이런 걸 계속 반복하면서 투기를 계속 늘리고 뭐 이러니까 이런 식으로 더 이상 대출도 막 하지 말아라. 더 이상 돈을 계속 끌어다 쓰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게 이 3도 홍선 정책의 핵심입니다. 근데 헝다는 이 세 가지에 다 걸려서 이제 삼진 아웃으로 위기가 온 거네요. 자꾸 우리나라 얘기하는 거 같아요. 기시감이 자꾸 드네요. 그러니까 이 헝다가 이게 지금 재정 수준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세계 부동산 개발 업체 기준으로도 이제 부채가 가장 많은 회사로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헝다그룹의 지금 부채 총액이 알려진 게 360조 원 정도 되는데 이 금액은 중국 GDP의 한 2% 정도에 해당하고 아이고.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핀란드 국내 총생산 전체와 맞먹는 그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도래하는 채무 상환액이 우리 돈으로 한 50조 원 뭐 이 정도 되고요. 단위가 진짜 남다르네요. 그 이자 갚아야 되는 시한이 계속 다가오고 있는데 못 갚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난달 23일에 달러화 표시 채권에 대한 이자 우리 돈으로는 981억 원 정도 되는데 이거를 못 갚았고요. 30일의 유예 기간이 있어서 지금 당장의 눈앞의 위기는 피했지만 점점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죠. 2022년 내년에 갚아야 될 채무는 77억 달러. 뭐 이제 숫자가 다 비현실적이죠. 네. 2023년에는 108억 달러까지 급증할 예정이니까요. 사실상 지금은 거의 뭐 파산이 확정적으로 이렇게 예상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호흡기를 언제 떼느냐. 지금 그 시점만 남은 빚은 계속 이제 불어나는데 현금성 자산은 또 867억 원.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6조 원에 네. 불과하다고 하니까요. 이 상황이 사실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거의 심폐소생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헝다의 몰락 원인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게 문어발식 확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전기차 부분인데 중국에서 전기차가 잘 나가다 보니까 헝다는 전기차하고 아무런 연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에 이제 뛰어들겠다고 선언을 해서 여기다가 굉장히 많은 돈을 거액을 투자를 지금까지 해온 상황이에요. 아직은 투자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전기차를 한 대도 못 만들었는데 이제 빚만 굉장히 많이 쌓인 상황이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샤오미에 매각하는 협상을 지금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실한 기업들을 좀 정리하려는 그런 노력들은 지금 진행 중인 것 같아요. 네. 전기차 분야가 워낙 핫하잖아요. 근데도 말아먹었다는 건 정말 엉망으로 한 것 같네요. 돈만 엄청 때려넣고 실질적인 개발은 안 되고 있었던 건데요. 파이낸셜 타임스를 보니까 중국 정부가 의도치 않게 정책으로 헝다를 죽였다라는 식의 분석이 나왔더라고요. 그걸 보면 사실 이 헝다가 왜 전기차에 뛰어들었냐. 중국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점점 더 강하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헝다 입장에서는 나 이제 돈을 어디서 벌지? 전기차 쪽을 가보자. 왜냐하면 어차피 전기차 단지도 만들어야 되고 이러니까 부동산 기업이 하기 딱 좋다. 마침 우린 대출도 잘 되니까 돈 쏟아넣기 딱이야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살아보려고 했던 노력들이 부채만 늘리고 현금성 자산을 마련할 길을 막으면서 그냥 이렇게 계속 된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은 한 뼘 더 깊은 뉴스 23cm를 듣고 계십니다. 위클리 비즈 팀장님, 그런데 세계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헝다의 위기를 이미 다 궁예했다, 누구인가? 지금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예견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최근 월가에서는 특히 9년 전에 헝다의 재앙을 예언한 공매도 보고서가 이제 잠깐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 보고서 작성자가 재밌는 게 올해 초에 비디오 게임 소매업체 게임스톱 공매도 사태라는 게 네네네. 있었습니다. 핫했었죠. 그때 네. 게임스톱 사러 국내 투자자분들도 많이 맞아요. 개미분들이 가셨어요. 예, 그때 공매도 때문에 개미 투자자들과 혈전을 치렀던 공매도 리서치 전문 업체 시트론 리서치라는 회사가 있는데 설립자 앤드루 레프트라는 사람이 그때 9년 전에 헝다에 대해서 궁예를 한 거죠. 앤드루 레프트가 헝다를 저격한 의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헝다가 자산 가치와 주가가 너무나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라고 지적한 거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보고서를 그 당시에 냈던 걸 보면 어쨌든 징조가 있었나 봐요. 2012년 6월 랩트가 헝다의 주가 하락에 베팅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냈고요. 보고서를 낸 후에 홍콩 증시에서 헝다 주가가 실제로 장중 20% 가까이 폭락을 해서 랩트는 2억 4천만 원 정도 수익을 냈었거든요. 다만 그 당시에는 헝다그룹 파산 위기를 예견하는 것이 많지 않아서 랩트는 홍콩 증권당국으로부터 시장 교란 행위의 하나로 보고서를 냈다고 찍혀서 벌어들인 수익을 모두 반납해야 됐고요. 2016년부터 5년간 홍콩 증시에서 거래 금지까지 당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 보고서 분석이 되게 제대로였다라는 게 드러난 거네요.
그렇죠. 공교롭게도 지금이 딱 그 레프트의 홍콩 증시 거래 금지 기간이 만료될 쯤이고요. 헝다는 홍콩 증시에서 이달 초에 거래 정지가 됐습니다. TV가 엇갈린 진짜. 상황인 거네요. 네. 아우 레프트 입장에서는 엄청 억울하겠어요. 이게 금지 기간을 당할 대로 당한 다음에 자기 말이 맞다는 게 증명이 됐으니까요. 그럴 수도 있죠. 거기다 게임스톱 사태 때 공매도 주범으로 몰려가지고 개미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혹독하게 두드려 맞은 다음에 공매도 보고서를 안 내겠다고까지 선언을 네네네. 했었거든요. 다시 낸다고 이제. 어쩌면 레프트 씨는 그 헝다의 몰락을 보면서 속으로 이렇게 내가 맞았어 막 이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레프트 씨가 어떤 부분에서 헝다의 파국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낸 보고서를 지금 보면 9년 전에 정말 미래의 사태를 정확하게 예측했구나라고 볼 만큼 헝다의 문제점을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가령 헝다가 최소 6가지 이상 회계 부정을 저질렀고 그리고 유동성 부족으로 이미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있다. 그리고 회계 장부상으로는 자본이 6조가 넘는 자본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를 했는데 레프트는 이 보고서에서 헝다가 사실은 이 정도의 탄탄한 자본을 갖추고 있기는커녕 360억 위안 규모의 자본 잠식 상태에 이미 빠져 있다고 그때 경고를 했었습니다. 현금 빈털터리인 상황을 제대로 그냥 그때 꿰뚫어 본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앞서서 헝다가 동종업계 부동산 업체 대비해서 5배 빠른 성장률을 보였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레프트는 보고서에서 이 성장 속도도 헝다가 지방정부에 뇌물을 제공해서 동종업계 대비 67%나 할인된 가격으로 광대한 토지를 매입해서 가능했던 거다. 무분별한 토지 개발도 하고 있어서 만일 중국 정부가 규제를 시행하면 토지 반환에 막대한 벌금까지 내야 할 거라고 전망을 했었죠. 헝다 중국 얘기하고 있는데 또 갑자기 성남 애들이랑 막 화천대유 막 이런 게 멘토 같은 분들이라 모셨는데 뭐 불법은 없었고요. 떠오르네요. 이제 기시감이 많이 드는 사례인 것 같네요. 역시 관을 끼고 네. 관 작업을 해야 된다. 뭔가 탈이 나는 기업들은 관을 많이 끼고 사업을 성공하는가 봅니다. 어쨌든 지금 와서 보면 레프트 보고서가 좀 옳았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게 좀 공매도의 순기능에 해당을 하는 또 사례로도 볼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때 당시에 뭐 홍콩 금융당국이나 중국 정부나 투자자들이 경고에 좀 귀를 기울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이제 지금에 와서는 좀 듭니다. 근데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헝다 같은 큰 기업이 망하는 거를 마냥 달가워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대마불사, 큰 기업이 폭망하면 부작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정부가 앞장서서 구제 금융을 하든 뭘 하든 하드캐리를 좀 해야 되는 상황 아닌 건지. 근데 이게 사실은 지금 중국 전문가들은 거의 다 이제 중국 정부가 헝다그룹을 직접 구제하지 않을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크게 3가지 정도 이유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헝다가 지금 지고 있는 빚이 어마어마하지만 360조 원 어마어마하지만 그게 중국 전체 대출 차지하는 비중은 한 0.3%밖에 되지 않아서 나름대로 건실한 중국의 금융 환경에서 처리 가능한 수준이다라는 분석이 있고 두 번째로는 중국 정부가 이런 식으로 공동부유 어떤 기치를 내걸었을 때에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다른 부동산 기업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결국에는 헝다에게 원칙대로 형을 집행을 해야 됩니다. 굳이 갑자기 규제를 바꾸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헝다를 살려줄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명분이 없는 거죠. 마지막 이유 같은 경우에는 헝다가 물론 큰 기업입니다만은 중국 입장에서 대마불사를 논할 만큼 그 정도의 기업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근데 약간 혼란스러운 게 규모 자체는 굉장히 큰 기업이라고 아까부터 계속 설명이 나왔잖아요. 그 말인즉슨 중국에 다른 대체자가 많아서 그냥 내버려둬도 되는 거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 S&P 보고서에서도 이제 언급을 했었는데 헝다가 사업 본거지인 광둥성 지역 경제 안에서는 사실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해요. 지금 보면은 헝다가 떠난 자리에도 광둥성이 워낙 그 크고 부유한 성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뭐 유명하고 잘 나가는 부동산 기업들이 여럿 이미 포진해 있죠. 얘네가 더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게 오히려 중국의 관심사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헝다의 빈자리가 아쉬운 정도는 아니다. 약간 그렇죠. 이런 느낌. 물론 아쉽다고 해도 너 없어도 살 수 있어 라는 게 메시지인 거죠. 더 무섭네요. 냉정하네요. 네, 정부가 진짜 기업 하나를 손에 쥐고 쥐락펴락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제일 많이 나온 얘기가 뭐 하이난항공처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좀 합니다. 하이난항공도 한때는 세계적인 기업이었잖아요. 그 유명 호텔 뭐 선박 브랜드 다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중국의 대출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 다 걸려가지고 파산을 했고요. 3-4개의 회사로 쪼개져가지고 국유화하는 형식으로 연착륙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헝다도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헝다 말고 다른 중국 내 부동산들도 완전히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일 것 같기는 해요. 지금 난리 났죠. 뭐 FT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중국의 한 30곳 정도의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중에서 14곳이 사실상 중국이 말하고 있는 이 세 가지 레드라인을 이미 어기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얘네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거죠. 대출이 계속 안 될 거니까. 결국 이제 헝다가 파산을 한다면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되고 당장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게 제일 궁금한데요. 사실 뭐 아직도 시장의 최대 관심은 헝다가 정말 파산까지 갈 거냐 그건데요. 헝다가 위험하다는 얘기가 나온 게 여름부터 이미 나왔었던 얘기거든요. 근데 그래도 투자자들은 설마 중국 정부가 이런 큰 기업을 망하게 두겠냐 그래가지고 안심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9월 말에 이자를 실제로 못 내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사실상 디폴트 상태에 빠지면서 이거 이 회사 정말 망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이제 주가가 폭락하고 시장이 패닉에 빠진 거죠. 그래서 지난주까지도 상황이 너무 웃겼던 게 계속 딱 주말을 앞두고 망할 것 같다 이런 뉴스가 막 나오면서 막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다가 갑자기 또 이자를 어쨌든 뭐 유예를 하기로 했다 이런 뉴스가 뜨면서 다들 막 안심했다가 또 막 난리가 났다가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관련 주식 주가도 그런 뉴스에 따라서 지금 막 급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아까 이벌찬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정부가 시범 케이스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헝다를 결국 파산을 시킬 것 같다.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 이제 희망을 하는 거는 혼란을 막기 위해서 질서 있는 파산을 유도할 것 같다. 뭐 이렇게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래서 너 망할 거 다들 알고 있으니까 천천히 망하도록 해 이런 느낌인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피해를 최소화하고 핵심 사업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분양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질서 없는 파산이 되면 선의의 피해자들도 굉장히 많이 속출할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부동산 회사 같은 이런 핵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지방정부나 아니면 국영은행이나 이런 곳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공공화를 하고요. 그다지 필요가 없는 비핵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산을 매각하거나 청산하거나 이렇게 하고 대주주 같은 경우 책임을 지기 위해서 재산을 헌납하고 뭐 이런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인트로에서도 언급을 해드렸지만 헝다 사태를 보면서 리먼 사태를 좀 떠올리는 전문가들도 많은 것 같거든요.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거 너무 과장된 추측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어떤 쪽으로 좀 보는 게 더 맞는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리먼 사태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는 시각이 우세한데요. 뭐 대충 한 3가지 정도 이유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부채 종류가 다른데 리먼 같은 경우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들에게 일단 은행에서 대출을 해준 다음에 그 대출을 담보로 하는 그런 MBS 뭐 이런 자산 유동화 증권 이런 걸 만들고 그걸 또 파생 상품을 막 만들어가지고 은행들이 서로 이렇게 투자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고위험 상품을 가지고 있다가 대규모로 손실이 나니까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을 했고 다른 은행들도 이런 상품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리먼이 파산을 하면서 미국의 금융 시스템 자체가 무너졌어요. 약간 그런데 연쇄 부도가 났던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헝다 같은 경우에는 부채가 영업 부채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금융회사한테 진 빚도 많지만 건설 자재 납품하는 회사나 아니면 뭐 하도급 업체 이런 곳에 이제 밀린 부채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으로 전이할 가능성은 리만의 부채보다는 훨씬 이제 낮은 거죠. 두 번째는 중국하고 미국의 차이인데요. 미국은 당연히 세계 경제와 금융의 중심이니까 미국이 휘청이면 전 세계가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중국은 특히 금융이 거의 외부와 단절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헝다 같은 경우에도 외국 기업이나 은행이 투자한 그런 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 위기가 전염될 가능성도 이제 훨씬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예측 가능성인데 증시 속담에 예견된 위험은 위험이 아니라는 말도 있거든요. 그래서 리먼 같은 경우에는 리먼도 물론 이렇게 위험하다는 신호가 여기저기서 나오긴 했지만 나중에 이제 돌이켜 봤을 때 근데 리먼은 정말 하루아침에 망하는 바람에 아무도 대비할 수 없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충격이 더 컸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 헝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망할 것 같다. 뭐 이런 뉴스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훨씬 더 대비를 잘 할 수 있는 거죠. 미리 돈을 뺄 시간과 시차가 조금 마련이 된 거네요. 이번 사태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정부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어떻게 이 사태를 수습을 해야 될지 그런 걸 이제 준비할 시간도 좀 훨씬 많은 거고요. 오늘 재밌는 단어 몇 가지 배워가는 것 같아요. 질서 있는 파산이랑 예견된 위험. 예견된 위험. 많은 명언을 또 주고 가시는. 주옥 같으신. 그런데
결국은 지금 개미 투자자들이 뭘 조심해야 되느냐 이게 좀 궁금한데요. 좀 위클리비즈 팀장님께서 네. 종목을 좀 찝어달라. 번역기를 돌리면 기승전 종목을 좀 집어주시라. 제가 지금 당장 주식 어플에서 뭘 팔아야 하느냐. 홍다가 아니더라도 지금 증시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중국만 해도 홍다 외에도 지금 에너지 대란이 이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뭐 이렇게 빅테크 규제, 뭐 교육, 뭐 이런 규제 이슈가 겹쳐가지고 중국 테크주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이제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도 무슨 인플레이션, 공급 차질, 뭐 노동력 부족, 그래서 굉장히 악재가 지금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투자하느냐는 개인의 성향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이런 위기를 이제 오히려 기회로 삼을 수가 있거든요. 아, 이게 여러 가지 악재로 봐서 주가가 앞으로 더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예를 들면 인버스 같은 데를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인버스라는 건 주가가 떨어지면 가격이 오르는 그런 상품인데, 거기다가 2배, 3배 레버리지를 넣어서 주가가 1% 떨어지면 수익이 뭐 2%, 3% 나는 뭐 이런 상품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 젊은 남성 투자자들은 이렇게 이런 인버스 상품, 인버스에 이런 투자를 많이 하시죠. 곧버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곧버스 이런 투자. 버스를 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요새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예, 영혼의 한타를 예, 여기다 뭐 인버스로 하시는 젊은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뭐 아니면 중국의 빅테크 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금은 여러 가지 뭐 상황이 안 좋아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지만, 이게 앞으로는 언젠가는 예, 중국의 테크가 세계를 지배할 거다. 뭐 이런 뭐 전망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 쌀 때 예, 사시는 분들도 있겠죠.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개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사고 있잖아요. 그게 삼성은 절대 망하지 않을 거고 언젠가는 이제 가격이 다시 오를 거다. 이런 이제 기대를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 거겠죠.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그렇게 투자를 하시겠지만, 나는 많이 따는 것보다는 많이 잃지 않는 게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주가가 지수에 비해서 잘 안 떨어지고 기대 수익률도만 4%에서 5% 정도 되는 이런 상품들도 시장에 많이 나와 있어요. 부동산 리츠라든가 아니면 배당주, 금융주, 세계 최고의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달러, 뭐 이런 거에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워렌 버핏 옹께서 이 투자 리스크와 기회 비용을 잘 관리하는 게 현명한 투자의 모든 것이다, 이런 명언을 남기신 적이 있는데, 명언 발사를 많이 하시는 리스크와 수익은 항상 같이 따라다닌다, 뭐 이런 걸 명심하시면 좋은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약해보면 야수의 심장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이제 기회의 시장이 되는 그렇죠. 예. 장인 거고, 예. 리스크 헤지를 좀 더 중시하시는 안정적인 걸 추구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회피를 좀 해야 하는 시기인 것 같은데, 또 요새 국내에서 핫한 게 주식장 말고도 비트코인 시장이 또 많이 거론이 되잖아요. 근데 이 비트코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홍다 사태를 좀 주목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 가상화폐 중에 테더 코인이라고, 이게 좀 특이한 코인인데요. 달러화하고 1대1로 태환을 해준다고 주장을 하는 코인이 있어요. 이 코인을 운영하는 회사가 홍다의 어음에 이제 상당히 많이 투자를 했다는 소문이 예, 나와서, 그때 그 소문이 나면서 비트코인이 홍다가 어렵다는 소식과 함께 한번 급락을 한 적이 있었죠. 일단은 이 테더코인 운영회사는 홍다에 투자했다는 사실을 부인한 상태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그 이후에 이제 가격을 다 회복을 해가지고 지금은 7천만 원? 우리 돈으로 7천만 원 안팎까지 반등한 상태입니다. 반등 폭이 엄청 크더라고요. 네. 얼마 전에 국감에서 그 국민연금이 홍다에 돈이 물렸다 뭐 이런 주장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그거 들었어요. 국민연금이 이제 워낙 규모가 크고 여러 가지 그 운용사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홍다에도 약간 돈이 투자가 됐는데요. 9월 기준 투자 잔액은 8억 원 정도로 이렇게 미미한 편입니다. 아이고, 그래서 낚였네. 이제 그래서 홍다가 파산을 한다고 해도 뭐 한국의 뭐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한국의 금융회사나 한국의 기업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피해 보는 일은 굉장히 제한적일 걸로 전망이 되는데, 대신에 이제 홍다 파산이 중국 경제와 뭐 금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홍다 때문에 중국 경제가 폭삭 주저앉는다면 그거에 따라서 한국 경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 중국 내에서 좀 어떤 파장이 있을지도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네요. 지금 중국에서는 가장 처음에 일어날 일은 홍다그룹이 건설 중인 아파트를
성금을 주고 분양받았거나 뭐 투자했던 중국인들, 시민들의 피해가 크겠죠. 광둥성 선전에 있는 헝다 본사에는 이미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시위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난 8월 기준으로 헝다가 진행 중인 800여 개 부동산 프로젝트 중에 이미 500개가 공사 중단했다고 합니다. 태반이 그럼 그렇죠. 안 돌아가는 상황이네요. 또 이제 두 번째는 당연히 협력업체가 줄도산할 거고요. 공사 대금이나 물품 구입 채무만 굉장히 여기가 이제 상당히 많아요. 120조 원 수준이고요. 그리고 헝다 직원 20만 명 중에서 상당수가 이제 직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기는 해요. 중국 부동산 관련해서 투자를 하셨던 국내 투자자분들도 이런 시류를 좀 계속 주시를 하시면서 조심을 하셔야겠네요. 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부채 주도의 부동산 개발은 더 이상 이제 없다는 쪽으로 갔으니까 확실히 한동안은 중국이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어느 정도는 감수할 것으로 많이 보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아까 최규민 기자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질서 있는 파산이라고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헝다 사태를 기점으로 오히려 이제 앞으로 중국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좀 예측할 수 있는 기점이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하겠네요.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이번에 이 사태라는 거는 단순히 어떤 부동산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중국 정부가 여러 산업에 걸쳐 가지고 어떤 기치를 내걸고 그걸 통제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들 중에 이제 상당 부분은 정치적인 면도 있지만 중국이 지금까지 돈을 많이 빌려가지고 경제를 부양하는 방식에 조금은 발을 빼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헝다 사태는 중국 전체가 어떻게 변화하는 상징적인 사건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매번 저희가 중국 방송을 할 때마다 알면 알수록 점점 중국을 모르겠고 멀어지는 참 들으면 들을수록 나쁜 쪽으로 네, 대단한 자꾸 안 정치력이라는 좋은 생각이 생각을 들어요. 하게 이렇게 불확실성이 큰 나라인데 저희가 어떻게 경제 파트너로서 어떻게 돼야 되는지 정말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중국은 제가 보기에는 인과관계를 조금 뒤집어서 생각하면은 많이 맞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아, 오히려 예를 들어서 거꾸로 그래서 가야. 거꾸로 가는 거죠. 이 지금 이제 헝다 사태 이렇게 돼서 중국이 이렇게 됐다가 아니라 중국이 이런 정책을 내세워서 헝다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 전력난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중국에 전력난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게 심하지 않거든요. 전기 생산량도 작년보다 훨씬 늘어났고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계속 이렇게 한 거는 사실상 중국이 지금 내세우고 있는 환경 정책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강제적인 전력 대란을 만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 중국은 우리의 논리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거꾸로 가는 그런 모습이 많습니다. 그냥 이게 중국이다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거예요. 모든 것은 공산당의 뜻대로라는. 어쨌든 당이 우선이고 네. 당이 먼저 결정합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이벌찬 최규민 기자 두 분 모시고 23cm 헝다 사태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오늘 방송 출연해주신 소감 간략하게 말씀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야 뭐 자주 오니까요. 고단하니 그만하자. 이제 그만 가거라. 선배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이게 저는 여기 처음 와보니까 이게 사실은 뭐 저희 신문 기자들이 방송할 일이 거의 없어가지고 굉장히 긴장되네요. 네, 그리고 전혀 이제 긴장감을 그러니까요. 예. 긴장을 안 하고 계시고 그리고 멋있으시고.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라디오 방송을 우리 23cm를 재밌게 듣는데 열심히 듣는데 네. 아무튼 텐션을 좀 높이고 재미를 더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각오를 가지고 왔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너무 노잼이었던 것 같아서 아닙니다. 아쉬우시면 한 번 더 나오시면 돼요. 맞아요. 네, 한 번 자주 더 오시면 오셔서 텐션을 점점 높여가는 거죠. 그런 걸로 일단 얘기가 된 걸로. 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이번 주부터 날씨가 갑자기 추워진다는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또 건강하고 행복한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 안녕.